자, 지루하지 않게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래도 아는 분이 있네요. 제가 그래도 이 영상을 여기저기 많이 보여주고 다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영상은 여러분 초파리 아세요? 과일 옆에 날아다니는 그 초파리? 그 초파리의 전체 뇌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로 다른 색깔이 서로 다른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양쪽에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초파리의 눈이고요. 그래서 이 초파리 뇌 안에는 약 14만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14만 개의 신경세포 안에는 약 5천만 개 이상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작은 초파리 뇌 안에도 그렇게 많은 신경세포랑 그렇게 많은 연결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첫 번째 강의에서 김필환 교수님이 세포 종류 얘기하셨는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경세포들의 종류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본 신경세포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고 실제로 동물들마다도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앞으로 영상은 더 나오니까. 자, 그래서 제 소개를 제대로 하자면 전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배준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커넥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이제 커넥톰, 뇌의 지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낸 뇌의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신 연구와 함께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커넥톰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놈은 들어보셨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게놈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자, 지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과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옴이 붙은 합성어로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전체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죠. 자, 그럼 커넥톰은 무엇일까요? 커넥톰 사실 되게 직관적이죠. 이제 연결을 뜻하는 커넥션과 이제 전체를 뜻하는 옴이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이제 우리 뇌 안에 혹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전체 연결 정보를 담는 지도, 즉 뇌의 지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그럼 우리는 대체 왜 이 뇌의 지도 알아야 하는가? 예쁜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떤 쓸모가 있어가지고 알아야 되는가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미지의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가 자, 우리가 여기 초록색 출발점부터 빨간색 도착점까지 이동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최단 거리 혹은 최단 시간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근데 직선으로 가다가 절벽이 있으면 어떡해요? 혹은 벽으로 막혀 있다면? 돌아서.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지나간 점에서만 깜빡거리도록 사람들의 이동 정보를 여기 표시해 봤어요. 자, 이제 사람이 이동했다면 이제 중간에 절벽이나 벽으로 막혀 있는 길은 없어야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똑같이 저 초록색 출발점으로부터 빨간색 도착점까지 최단 거리 혹은 최단 시간으로 이동하는 길을 알 수 있나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 됐죠. 이 점들이 있는 곳을 통해 가지고 가면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까보다 유추하기는 조금 더 쉬워졌지만 이제 여전히 확실히 어떤 경로로 가야지 가장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지 혹은 가장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겠죠. 자, 혹시 이 지도만 그 정보만 보고서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정보만 보고서 이게 어디 지역을 그린 걸까요? 어디요? 크게 말해요, 크게. 키캡이 달려 있어. 맞아요, 서울이에요. 근데 원래 알면 안 되는데 이걸 대답하면 이제 지도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맞아요, 서울의 지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알게 되면은 이 출발점 서울역에서부터 저 빨간 점 강남역까지 최단 거리
혹은 뭐 최단 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동하면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최단 거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쭉 내려와서 2호선을 타고 이렇게 가면 강남역에 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 더 이거보다 자세한 지도,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건 지금 지하철 노선도를 그리고 있는 건데 차가 지나간 거리 혹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지도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서울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서 걸어서 가면 강남역으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러한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뇌 지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자, 이제 뇌도 아까 그 미지의 지역처럼 흔히 블랙박스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제 뇌라는 것은 X라는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 fx라는 계산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수행해내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안에서 여전히 어떤 세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안정적인 계산을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저 블랙박스의 출력, 뇌 출력이라고 하면 뭐 인지 기능 혹은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 이런 행동은 이제 블랙박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몇십 년간의 실험적인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이 많은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뭐 전기 생리학이라든지 혹은 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셨죠? 뭐 김필환 교수님이 하시는 뭐 이광자 현미경, 뭐 이승일 교수님이 하는 칼슘 이미징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자, 이거 아까 뭐랑 비슷하죠? 여기서 깜빡깜빡거리는 건 이 세포가 그 순간에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사람들의 이동 정보랑 되게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실제 이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저 행동을 나타내는지 조금 더 유추하는 것이 쉬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 계산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회로 기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경세포들 활동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신경세포들은 또다시 영상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여드릴 건데 이 신경세포들은 이제 시냅스라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면서 방금 봤던 그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작 뭐 한두 개 세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를 이루면서 상호작용을 지금 여러분들 뇌에서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생쥐의 뇌입니다. 생쥐의 시각 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애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신호를 전달하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경세포들이 이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걸 다 밝혀내서 이제 커넥톰, 뇌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봤죠? 시냅스 안에는 이제 시냅스 소포라는 그 안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저장을 해가지고 한쪽 세포에서 뱉어내면 이제 반대쪽 세포가 그 시냅스 소포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 이제 그런 구조. 그래서 우리는 이 시냅스 하나하나를 다 밝혀가지고 실제로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도를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신경세포들이 어떤 연결들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것을 이 뇌라는 블랙박스 안에 키는 모든이에요. 모든 신경세포 그리고 모든 시냅스 연결 수준에서 이걸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래 스토리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뇌 지도를 얻을까요? 자, 이 뇌 지도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가 처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백몇십 년 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들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카밀로 골지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현대 신경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모니 카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1906년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들이신데 이분들이 백몇십 년 전에 뇌에 어떤 신경세포들이 존재하며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그 당시 기술을 가지고 하려고 하셨어요. 자,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다행히 현미경은 있었습니다. 광학 현미경이 있었어요. 컴퓨터 있었을까요? 뭐 태블릿 있었을까? 없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당시의 과학자들은 미술을 잘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다 그려야 되니까.
광학 현미경을 눈으로 보면서 옆에 손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이제 골지라는 과학자가 그린 신경세포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이 라모니 카알 박사님께서 카알 과학자가 그리신 그림이에요. 이 당시에는 시냅스라는 존재도 알려져 있기 전에요. 그래가지고 골지의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줄기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지는 이때 광학 현미경을 보고 신경세포들은 다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카알은 그 당시 해상도의 현미경을 가지고도 아니다, 얘네들이 미세하게 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신호를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세포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둘 다 사실 지금의 신경세포들 모양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뭐 곧 보여주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카알이라는 분이 맞았죠. 실제로 시냅스라는 이제 갭이 있는 곳에서 시냅스 소포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골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재미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자, 왼쪽이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카알이 그렸던 그림이고요. 그거에 똑같은 신경세포를 저희가 3차원으로 재구성한 거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세포가 여기 3차원으로 재구성된 세포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액선이 나오는 것도 그대로 잘 그려내고 있고, 실제로 이 덴드라이트의 구조도 여기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각 피질에 있는 세포인데요. 이거는 더 비슷하게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한 거는 여기 보이는 미세한 돌기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시냅스를 받는 곳이에요. 이제 덴드리틱 스파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실제로 3차원 재구성에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여주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정교하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정교한 구조를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밝힐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합니다.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1930년대 전자현미경이 나와요. 자, 이제 광학현미경보다 해상도가 훨씬 높은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정보를 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세포 혹은 세포 소기관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아까 형광현미경 얘기 나왔는데 형광현미경은 딱 저희가 레이블링 한 것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전자현미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바이어스 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고해상도의 정보를 갖고 있냐 하면은 이제 나노미터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온 것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쥐의 피질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 픽셀 해상도가 4나노미터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정보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짧은 튜토리얼을 빠르게 드리면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검은 테두리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검정색 테두리가 세포들의 경계선, 세포막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테두리 정보를 알면은 이제 세포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워낙 고해상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냅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냐? 자,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시냅스에 뭐 있다 그랬죠? 자, 조금 더 크게 합시다. 시냅스 소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해상도가 좀 낮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쪽에 동글동글하게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바로 시냅스 소포예요. 시냅스 소포의 지름이 한 10나노에서 2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이미지 해상도 얼마를 그랬죠? 4나노미터. 그럼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시냅스 소포도 볼 수 있고, 이제 신호를 받는 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시냅스 소포가 세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받는 쪽에서는 이제 단백질이 있어야겠죠. 그 소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하게 염색이 돼가지고 이 검은색으로 염색된 테두리에 조금 더 진하게 염색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시냅스 소포를 받는 단백질이 위치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두 정보를 통해서 이 인접한 신경세포들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에서 시냅스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900년대 초반까지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제 전자현미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그러면은 사람의 뇌지도 너무 복잡하고 생쥐도 너무 복잡하니까 가장 단순한 동물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지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체가 됐을 때 한 1mm까지 큽니다. 여기 지금 징그럽게 지나다니는 애들인데 실제로 되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뭐 전진도 할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고 뭐 회전도 할 수 있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정확히 모든 개체가 302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애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뇌의 지도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그려보자. 자, 1970년대예요. 여러분들 70년대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도 상상을 못 하겠죠?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2000년대생이죠? 70년대에도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컴퓨터랑 완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당시 어떻게 했냐? 우리는 컴퓨터로 보면 되는 거를 이 당시는 없으니까 엄청나게 큰 종이에다 인쇄를 합니다. 이거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종이에 인쇄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일일이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세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 나가는 거예요. 시냅스도 다 찾고. 자, 이게 몇 년이 걸렸냐면 70년대 시작했거든요. 이거 완료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 논문이 공개된 게 86년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긴 했어요. 한 사람이 10몇 년 동안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인데 너무 오래 걸리죠. 자, 이런데 14만 개 신경세포를 가진 뇌지도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뇌지도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AI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이건 뭐 재미로. 자, 아까 86년에 예쁜 고마 선충 뇌지도 나왔다 그랬죠. 자, 80년대가 어떤 시기냐면 그 당시에도 놀랍게도 AI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AI는 뭘 할 수 있었냐면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어떤 필기체로 쓰더라도 이건 0이다, 이건 5다, 이건 6이다 라는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AI가 있었어요. 이게 89년입니다. 1989년. 이 당시엔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근데 저거 0에서 9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거를 자동화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놀랍게도 한동안 AI의 겨울이 옵니다. 2000년대 AI의 겨울이었어요. 아무도 AI가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2010년쯤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조금 더 개발이 됐어요. 자, 이제 뭘 할 수 있냐? 이 사진이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1000개의 이미지 카테고리를 주고 이 사진이 뭐 강아지를 나타내는지 고양이를 나타내는지 뭐 이건 뭐죠? 뭐 배를 나타내는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전자현미경에서 그 테두리만 AI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기술 가지고 1000개 이미지 분류할 수 있는 정도인데 당연히 못하죠. 자, 이때부터 AI가 빠르게 발전을 했죠. 자, 이제 2015년 와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럼 이 정도면 전자현미경 분석할 수 있겠네 하는 기술까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세포들이 실시간으로 어느 위치에 있고 그걸 색칠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유넷이라는 기술인데 자, 이때부터는 이거 자동화할 수 있겠다. 자, 이때가 제가 박사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를 저희 연구실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초파리 전체 뇌지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그동안의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가장 재미있는 파트예요. 자, 동물의 뇌를 꺼냅니다. 동물을 죽이고 뇌를 꺼내요. 뇌를 굉장히 얇게 썰어요. 어느 정도로 얇게 써냐면 한 40에서 50나노미터. 엄청나게 얇은 두께죠. 다이아몬드 칼로 썰면은 그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이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3차원 이미지 스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세포들을 추적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위아래 장이 이제 연속된 정보를 가져야 되니까 이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정렬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아래 장이 연속된 정보를 가진 3차원 이미지 스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다시 2D 이미지로 돌아가서 아까 세포들의 경계선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세포들의 모양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AI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세포들의 경계선만 찾아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뭐냐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픽셀들이 세포의 경계선에 포함된 픽셀들이고 나머지 흰색으로 표시된 데는 세포의 경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경계선을 알았으니까 이제 세포들을 구분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선 안에 있는 픽셀들은 다 같은 색으로 색을 칠하고 경계선 밖에 있는 픽셀들은 다른 색으로 색을 칠하게 되면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영상이랑 조금 더 비슷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서로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세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포들의 모양은 알았어. 근데 우린 지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연결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연결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나 AI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전자현미경 사진을 주고 이제 어떤 위치에 시냅스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AI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자, 어떤 걸 이용해서 학습이 되냐면 아까 말했죠. 시냅스 소포도 찾을 수가 있고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받는 단백질들이 진하게 염색이 되어 있다고. 이제 사람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AI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에 시냅스가 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측된 위치에서 우리는 위치만 알면 안 되죠. 누가 누구한테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AI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이 위치의 시냅스에서 어떤 신경세포가 어떤 신경세포한테 신호를 전달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를 요약해서 보여주면, 자, 전자현미경 촬영했어요. 이제 정렬했죠. 딥러닝 활용해가지고 이미지 정렬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연속된 정보를 가진 인접한 장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까는 시각적 편의를 위해서 2D만 보여줬는데 우리는 3차원 이미지 스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위아래 장의 정보를 모두 합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경세포들의 모양을 굉장히 디테일한 구조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는 지금 빨간색 세포랑 초록색 세포 두 개만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조직 안에 포함된 모든 세포, 신경세포든 뭐 글리알셀이든 모든 세포들에 대해서 이 구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도를 알아야 되니까 역시나 딥러닝을 활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 조직 내에 어떤 위치에 시냅스가 존재하고 있고 각 시냅스의 위치에서 어떤 신경세포가 어떤 신경세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참 이 음악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지도를 얻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 GPT 쓰시잖아요. 요즘 막 GPT도 하고 AI가 웬만한 어려운 거 다 하는데 뭐 자율주행도 하고 하는데 저거 너무 쉬운 태스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굉장히 AI가 발전을 하면서 쉬워졌습니다. 근데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생물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생물학의 시스템은 워낙 노이즈한 시스템이에요. 조금의 에러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근데 지금의 GPT 쓴다 그래가지고 얘 100% 정확하게 예측하냐? 절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로 데이터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지금 왼쪽에 보는 게 아까 가장 처음에 보여줬던 초파리 뇌지도를 만든 거의 전자현미경 이미지예요. 이게 피지컬 디멘션으로 보면은 750바이 350바이 250 큐빅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재구성한 뇌지도 중에 가장 큰 데이터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생쥐의 시각 피질 데이터인데 이게 대충 1mm 바이 1mm 바이 1mm입니다. 근데 아까 해상도가 4나노 바이 4나노 그리고 두께가 뭐 40에서 50나노라 그랬죠. 이거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 몇 기가바이트, 뭐 몇백 기가바이트. 아무나 외쳐봐요. 1테라. 뭐요? 37테라? 조금 가까워졌어요. 페타바이트 이미지입니다. 페타바이트예요. 여러분들 페타바이트 들어봤어요? 1000테라바이트죠. 자,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 AI 모델을 이 1페타바이트 데이터에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흥미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돈으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제 박사 때 이제 이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로 돌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방법이 뭐예요? 단순히 병렬 계산을 많이 하면 되죠. GPU 한 2, 3천 개를 동시에 돌립니다. GPU 한 개를 그 당시에 빌리는데 1시간에 뭐 대략 잡아가지고 1달러였어요. 3천 개 동시에 돌린다고 생각할게요. 1시간 돌리면 얼마 나가요? 3,000달러. 자, 근데 이게 뭐 몇 시간 안에 끝날 작업은 아니고 며칠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제가 12시에 밤 12시에 자러 갔어. 자러 갔는데 새벽 6시까지 돌렸는데 에러가 났네. 6시간 그냥 돌아갔잖아요. 얼마 나가요? 18,000달러. 요즘 환율 비싸죠? 거의 아까 김필환 교수님이 레이저 뭐 경채 한 대라 그랬는데
저희 뭐 6시간이 양반이고 하루 종일 돌아가면 이거 포르쉐도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3교대를 돌면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재미로 하는 얘기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GPT 같은 모델 엄청나게 크잖아요. 계산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거를 페타바이트 데이터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요. 가장 경량화된 모델 중에 가장 정확한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AI 모델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자,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초파리 전체의 뇌지도도 얻는 게 가능해지고, 뭐 아까 말했던 가장 큰 데이터, 가장 큰 뇌지도, 이제 생쥐 시각 피질의 뇌지도를 보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제 이 신경세포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은 아까 카할의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느리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길쭉하게 뻗어나와 있는 게 신호를 전달하는 엑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돌기들이 있는 가지들이 보일 텐데 그게 바로 덴드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카할이 그렸던 그 돌기들이 여기 이렇게 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이 돌기들이 여기가 시냅스를 받는, 실제로 받는 곳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1800년대 후반에 그려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생쥐까지 말하면 흥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사람 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뇌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은 어쨌든 우리는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 뇌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 세포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하나를 온전하게 담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사람 뇌에서 연구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랙박스를 밝혔죠. 그래서 이제 흰색 배경으로 넘어갔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얻은 뇌지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뇌지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다시 인트로로 돌아가서 행동은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그 활동은 이제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하는 신경회로를 이루고 있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이 신경회로 정보를 완전하게 복원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 신경회로 정보를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어떤 행동을 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한다던가 뭐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아까 보여줬던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뭐 생쥐, 뭐 다양한 모델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반대로 어떤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신경회로 구조를 알고 싶으니까, 자, 구조라고 말하는 거는 뭐 세포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포들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의 뭐 배치, 모양 같은 거 다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거라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자, 블랙박스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블랙박스는 이 FX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고, 두 번째 블랙박스는 이 FX라는 기능을 못하는 블랙박스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뇌지도, 커넥텀을 둘 다 재구성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만 존재하는 신경회로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만 존재하는 신경회로 구조는 이 FX라는 기능을 위해서 존재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접근법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전달을 하면은 이 뇌지도가 유용하다는 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가장 단순한 모델을 일단 데려와 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귀여운 우리 예쁜 꼬마 선충을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귀여운데 여기서는 좀 징그러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예쁜 꼬마 선충에서 이제 최신 연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직 논문 게재가 되지 않은 연구를 가져와서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이 예쁜 꼬마 선충 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이 관심이 있는 건 이 다우어라는 발달 단계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 다우어가 뭐 하는 단계냐면 예쁜 꼬마 선충이 태어나서 이제 성체까지 자라게 되는데, 이제 태어나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환경이 열악하면, 음식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밀집된 지역에 너무 많은 애들이 모여 있거나 하면 이 다우어라는 특이적인 발달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는 약간 겨울잠을 자는 단계랑 비슷해요. 자, 얘네들의 주 목적은 환경이 열악하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 주 목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보통 몇 주 사는지 알아요? 며칠 살 것 같아요? 한 2, 3주 살아요. 2, 3주. 다우어 들어가면 몇 개월까지 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해버렸네. 6개월 누구예요? 키캡. 맞아요. 6개월까지도 산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기 다오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L4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성체로 자랄 수가 있어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자, 이제 그런 애들인데 이 발달 단계가 왜 재밌냐면,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서 다양한 피노타입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요. 일단 입을 막고요. 음식이 없으니까 입을 막아버려요.
몸도 더 얇아지고 몸도 더 길어집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롭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발달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자, 특이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건 신경회로가 뭔가 변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다오의 특이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정상 발달 단계인데 발달 단계 신경회로들이랑 이 다오의 커넥텀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5분 남았으니까 또 빨리 진행을 해보면은 성체에서는 이제 보통 예쁜 꼬마 선충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기한테 해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피할 수 있어요. 되게 대단한 행동이죠. 자, 그 성체에서는 얘네들 어떻게 피하냐면 뒤로 좀 길게 이동을 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전진을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다오에서 똑같은 걸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뒤로 이동하고 방향 바꿔서 전진하는 건 똑같은데 이 뒤로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짧아요. 이거 혹시 신경회로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고마운 건 예쁜 꼬마 선충은 몇십 년간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뒤로 회피하고 다시 전진을 하는 이 회피 과정이 어떤 신경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쪽이 성체에서의 그 신경회로고 오른쪽이 다오에서의 그 신경회로예요. 자, 그리고 아까 시냅스를 얘기했는데 시냅스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화학적 시냅스도 있고 뭐 전기적 시냅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살표가 화학적 시냅스, 그리고 점선이 전기적 시냅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오에만 존재하는 연결들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성체에만 존재하는 연결들인데 다오에서 뭐가 달라요? 뭐가 되게 특이적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말해야 돼. 키캡이 하나 달려 있어. 뭐야? 선이 얇아요. 근데 빨간색 좀 더 두드러진 거 없을까? 뭐라고요? 방향, 적극적이었으니까 가져가요. 방향이 없는 거 맞아요. 점선은 지금 방향이 다 없으니까. 점선이 더 많죠. 다오에만 존재하는 건 다 점선이에요. 다 전기적 시냅스가 다오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적 시냅스가 아까 그 행동의 차이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자, 행동은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세포들의 활동들을 다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주황색 선이 이 AVB라는 신경세포의 다오에서의 활동이고 파란색 선이 성체에서의 활동인데 되게 특이적으로 다르죠.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전진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 뒤로 간 다음에 전진으로 그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뒤로 가는 길이가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오 보니까 훨씬 빨리 활성화가 돼요. 이거다. 이 차이 때문에 그게 나타나나 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거는 실제로 이 전기적 연결 때문에 이 활성이 더 빨리 나타나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자, 저희는 실험보다는 계산을 더 많이 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그럼 실제로 우리는 이 회로 정보가 있으니까 모든 애들의 이 신경 활동을 측정을 해본 다음에 이 신경 활동들을 가지고 이 연결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제로 이 특이적인 신경 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델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모든 연결이 있을 때는 이 신경 활성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나씩 빼보기 시작했어. 근데 다른 연결을 뺄 때는 다 괜찮았는데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이 AVB랑 AVD 사이의 전기적 시냅스 연결을 그 컴퓨터에서 빼봤더니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이 연결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이건 모델일 뿐이니까.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실험적으로 증명해야 되죠. 자,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이 연결 때문에 이게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 그럼 아까 이 연결이 없었던 애가 누구예요? 성체인 애들. 성체인 애들한테 이 전기적 시냅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만들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이 AVB의 활성도를 똑같이 측정해 보니까 다오처럼 똑같이 나와요. 신경 활성도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실제 행동도 다오랑 비슷해지나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만들어낸 애들이 다오처럼 뒤로 회피하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린 뇌 지도를 통해서 어떤 연결 때문에 저런 특이적인 행동이 나올까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까지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은 예쁜 꼬마 선충 얘기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뭐 다른 모델도 연구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건 뭘 할 수 있냐면 실제로 뭐 건강한 모델에 있는 신경회로 구조랑 뭐 뇌질환 모델에 있는 신경회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로 뇌질환 모델에서 뭐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ASD에서 뭐 특정 감각기관에 너무 하이퍼 센시티브 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의 회로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신경과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뇌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이제 이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AI, 더 계산 효율적인 AI를 만드는 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I와 신경과학의 경계선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대학에 와서 뭐 대학원이라는 힘든 길을 갈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